2024년 9월 미넨 유럽 응용수학 국제 세미나가 열린 바이에른 공가대학 200명의 박사급 수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의 17세 한국 고등학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15년간 해결되지 않은 공감각 암산 알고리즘, 세계 최고 컴퓨터도 3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이 학생은 단 7분 만에 머릿속에서 완성했습니다. 논문? 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가 음악으로 들렸을 뿐이었죠. 처음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가능할 리 없다. 사기다.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학생은 단순히 계산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수학계 150년 역사를 다시 쓰겠고 논리적 사고에 대한 모든 정의를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장에 있었던 독일 수학자가 직접 증언하는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바꾼 수학의 역사.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 슈타인입니다. 미넨 공가대학에서 응용수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17세 한국 고등학생이 어떻게 독일 수학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순간들을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상원이를 만난 건 2024년 9월 미넨에서 열린 유럽 응용수학 국제 세미나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독일 수학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25년간 바이에른 공가대학에서 연구해온 경력과 함께 특히 동양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죠. 또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군요. 세미나 등록 데스크에서 이상원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지난 10년간 만났던 아시아 학생들의 논문 목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나 혁신성 부족, 정확하나 창의성 아쉬움, 논리적이지만 직관 부재 같은 평가들이었죠. 독일 수학계는 엄격한 논리와 체계적 증명을 중시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 분야인 응용수학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감정이나 직감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우선이었습니다. 상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 학생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17세라고 했는데 다른 아시아 학생들처럼 진지하고 공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논문을 펼쳐놓고 토론하는 동안 그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뭔가 계산하는 듯한 손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세미나장에는 200명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한스 박사는 이미 다른 참가자들과 최신 알고리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잉그리드 교수는 노트북으로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네덜란드의 파울 연구원은 두꺼운 논문집을 뒤적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동양과 서양의 수학적 사고 차이를 명확히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식 엄밀함과 체계성이야말로 진정한 수학 연구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스 박사가 상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너 한국에서 왔다면서? 아시아권은 주로 기계학습 위주로 연구하지 않나? 그 말을 들은 상원의 표정이 약간 어둠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기계학습도 하지만 저는 주로 인간의 직관적 계산에 관심이 많아요. 한스 박사는 그냥 흥미롭네라고만 했어요. 아마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참가자들에게 이번 세미나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응용수학의 진정한 혁신을 찾아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상원만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 저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공감각 암산 알고리즘이라는 최신 연구 분야의 문제였어요. 인간의 뇌가 어떻게 복잡한 수치 계산을 직감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새로 개발한 것이었어요. 7차원 벡터 공간에서의 비선형 변환과 신경망 구조가 결합된 복합 문제로 보통 슈퍼컴퓨터로도 3시간은 걸리는 연산이었습니다. 무려 127개의 매개 변수와 89개의 제약 조건이 포함된 최적화 문제였죠. 자, 이 문제를 2시간 안에 해결해보세요. 모든 컴퓨터 도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스 박사는 최신 매트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고 잉그리드 교수는 GPU 클러스터에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파울 연구원은 여러 개의 계산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원만 노트북을 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노트북을 열려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포기한 줄 알았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문제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코드를 입력하고 수식을 계산하는 동안 그는 마치 문제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패턴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뭔가를 듣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보이지 않는 건반을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코딩하고 있었어요. 한스 박사는 벌써 세 번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었고, 잉그리드 교수는 수치 해석 방법을 바꿔가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여전히 기본 설정에 매달려 있었죠. 이 문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매개 변수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야 했고, 창의적인 수학적 변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여전히 노트북을 만지지도 않은 채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복잡한 교향곡의 선율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숫자나 수식이 아닌 음악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도, 미, 솔, 파샤, 다시 도. 뭔가 다른 언어로 수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치 모든 음표가 완벽한 화음을 이룬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 45분 후 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세미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들어 상원을 바라봤어요. 한스 박사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잉그리드 교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벌써요?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슈퍼컴퓨터로도 3시간 걸리는 계산을 어떻게 1시간 45분 만에 머리로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네, 답을 구했습니다. 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답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답이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접근법이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127개의 매개 변수를 단 12개의 핵심 변수로 축약시켰고 89개의 제약 조건을 3개의 기본 원리로 정리했어요. 마치 복잡한 교향곡을 간단한 멜로디로 압축시킨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간단한 패턴과 관계식들만 적혀 있었어요. 마치 그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음악 악보를 통해 답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풀이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방법보다도 효율적이고 우아했어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됐어요. 한스 박사가 속삭였죠. 정말 컴퓨터 없이 풀었다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미리 문제를 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직접 개발한 거였어요. 그것도 최신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완전히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문제였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응용 수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빠르게, 그것도 컴퓨터 도구 없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나요?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었던 걸까요? 이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숫자들이 저에게는 음악처럼 들려요. 각각의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른 악기 소리 같고
제약 조건들은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127개의 매개 변수가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뭐라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7차원 벡터 공간이 제게는 7개의 화음이 겹쳐지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비선형 변화는 마치 조성이 바뀌는 것 같았고요. 신경망 구조는 여러 악기가 주고받는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불협화음이 들리는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고 모든 소리가 조화로울 때가 정답이에요. 다른 참가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박사가 중얼거렸죠. 믿기지 않네. 정말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야? 잉그리드 교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상원을 바라봤어요. 혹시 미리 이 문제를 본 적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풀이법을 가르쳐 준 거라던가. 그 말에 이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직접 개발한 겁니다. 최신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완전히 새로운 문제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음악으로 들리고 수식이 교향곡처럼 들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서 이상원의 답안을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그가 적어놓은 몇 개의 간단한 변환을 따라가 보니 놀라운 수학적 통찰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논리적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127개 매개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89개 제약 조건의 우선순위 설정, 7차원 공간에서의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수치 해석을 통한 근사의 계산. 하지만 이상원의 답안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었어요. 마치 직선으로 답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학생의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에서 공감각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숫자를 음악으로 듣거나 수식을 색깔로 보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고등 수학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동료 연구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어제 일을 이야기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한스 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직접 봤어요. 1시간 45분 만에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요? 그건 수학이 아니라 추측 아닌가요? 잉그리드 교수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하지만 답은 정확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말이에요. 한 번의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더 어려운 문제로 다시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한스 박사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 학생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과 신경망 이론이 결합된 최첨단 문제였어요. 보통 박사급 연구자들도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 3년간 연구해온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512차원 힐베르트 공간에서의 양자 상태. 최적화와 딥러닝 알고리즘이 결합된 문제로 현재까지 완전한 해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IBM의 양자 컴퓨터로도 8시간은 걸리는 연산이었죠. 칠판에 문제를 적으면서도 저는 내심 걱정됐어요. 혹시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모든 연구 도구와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해요.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문제를 본 순간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스 박사는 이미 이건 박사과정 3년차도 어려워할 문제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잉그리드 교수는 문제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파울 연구원조차 이건 정말 연구 논문감이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하루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한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극한의 난이도로 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상원이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 문제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어제의 일이 우연이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참가자들과 비슷하게 고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원은 달랐어요. 그는 문제를 보자마자 또다시 그 특별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마치 칠판 위에 수식들이 살아서 춤추는 것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컴퓨터를 켜지도 않은 채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최고 사양의 컴퓨터들을 동원해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스 박사는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를 가동시켰고 잉그리드 교수는 신경망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파울 연구원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버에 동시 접속해서 병렬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아직 문제의 구조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양자역학과 기계학습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점을 찾아야 했고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이미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원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음악적 구조를 이해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원이 양손으로 서로 다른 리듬을 치고 있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왼손과 오른손으로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자 상태가 하모니를, 딥러닝이 반주를,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뭔가 완전히 다른 언어로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기본 설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딥러닝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모든 악장이 완벽한 피날레로 이어지는 순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5시간 30분 후 이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해결책을 찾은 것 같은데요.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들어 이상원을 바라봤습니다. 한스 박사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고 잉그리드 교수는 아예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또 벌써요?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답안을 받아봤어요.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512차원 문제를 단 7개의 핵심 원리로 축약시켰고 양자 컴퓨팅과 딥러닝의 연결점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해법이었습니다.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수천 배 빠른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어요.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 곡을 간단한 실내악으로 편곡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해법은 제가 3년간 연구해온 어떤 접근보다도 혁신적이었어요. 양자 상태들이 각각 다른 음색의 악기로 들렸어요. 512개의 차원이 거대한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것 같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은 지휘자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많았지만 점점 조화로운 음악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완벽한 하모니가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최적해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2번 연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문제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즉석에서 몇 가지 더 테스트해보죠. 총 3개의 문제를 연속으로 냈어요. 각각 다른 분야의 최고 난이도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상수학과 대수기하학이 결합된 것이었어요. 답 30분 만에 정답. 두 번째 문제는 암호학과 정수론이 섞인 문제였습니다. 답 25분 만에 정답. 세 번째 문제는 유체역학과 편미분 방정식이 포함된 문제였어요. 답 40분 만에 정답.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상원을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자신들의 노트북 화면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빠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수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25년간 연구해온 응용수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연구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스 박사와 잉그리드 교수,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온 루돌프 교수까지.
총 4명이 미넨 대학 근처의 조용한 맥주집에서 만났어요. 칼을 정말 그 학생이 그런 능력을 보였다고? 한스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독일 전통의 엄격한 논리주의자였습니다. 20년간 보험 대학에서 순수 수학을 연구해온 그에게는 체계적 측면과 논리적 단계만이 진정한 수학이었죠. 네, 직접 봤어요. 오늘만 해도 3문제 연속으로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그것도 컴퓨터 없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문제부터 유체역학 문제까지 이상원이 어떻게 풀어냈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하지만 과정이 불분명하잖아. 한스 박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과정 없이 답만 맞히는 건 진정한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논증의 학문이에요. 각 단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동료들이 검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 그냥 답만 맞히는 건 마술과 다를 게 없어. 한스, 하지만 3문제 연속 정답이 우연일 수는 없어. 잉그리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수학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한스 박사보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 오히려 흥미로워. 논리적 과정 없이도 정답을 찾아내는 직관 자체가 놀라워요. 수학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전혀 없지 않았어. 어떤 사례 말인가? 한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가우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도 어릴 때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순식간에 계산했잖아요. 그때 다른 아이들은 하나씩 더하고 있었는데 가우스는 패턴을 발견해서 바로 답을 구했어요. 저는 잉그리드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수학적 직감을 보였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한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우스와는 다르야. 가우스는 자신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라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학생은 그냥 답만 말하잖아. 음악이 들린다는 게 무슨 수학적 근거야? 하지만 한스, 그 답들이 모두 정확했어.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간단히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낸 문제들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추측만으로 맞힐 확률은 각각 10만 분의 1 정도야. 3문제 모두 맞힐 확률은 1조 분의 1이야.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이지. 루돌프 교수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군요. 혹시 그 학생이 말한 숫자가 음악으로 들린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신경과학적 현상 말씀이신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공감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뇌과학적 현상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볼 때 특정한 소리를 듣고 수식을 볼 때 색깔이나 음악을 경험합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고등 수학적 직관과 연결된다면 한스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과학적인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해야 해.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건 수학이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한스, 창의성도 수학의 중요한 부분 아닌가? 잉그리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들을 보세요. 리만 푸엔칼의 아인슈타인. 그들 모두 놀라운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엄밀한 증명을 통해 자신들의 직관을 검증했지만 처음 발견은 대부분 직관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맞지만 한스 박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루돌프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이 학생의 능력이 진짜라면 이건 단순히 개인의 특이한 재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시아권, 특히 한국의 수학교육 방식이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계적이라고 비판해온 반복 학습이 사실은 뇌의 특별한 패턴 인식 능력을 개발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스 박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수학은 논리와 증명의 학문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원이 보여준 능력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물었습니다. 더 엄격한 테스트를 해보자. 한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로 테스트해보는 거야. 그것도 실시간으로 만든 문제로 말이야. 그래도 답을 맞힌다면 그럼 인정하겠다. 한스 박사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른 수학자들도 참관하게 해야 해.
완전히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상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확실히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서 내일 사용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극한의 난이도로 구성했어요. 현재 해결되지 않은 수학 난제들, 심지어 제가 1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문제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혹시 이상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17세 고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비를 계속했어요. 학문적 진실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의 4명 외에도 다른 수학자들이 추가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스위스에서 온 에른스트 교수, 덴마크의 라르스 박사,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안나 연구원까지 총 8명의 수학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참가자들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특히 이상원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학자들이 모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원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스 박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불린 이상원의 얼굴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잉그리드 교수의 표정에는 걱정이, 파울 연구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쳐갔어요. 지난 이틀간 보여준 풀이 능력이 정말인지 최종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한스 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수학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이상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극도로 엄격한 조건을 걸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 사용 금지, 참고자료 열람 금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완전히 차단됩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17세 고등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진실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한스 박사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현재 미해결 상태인 그래프 이론의 난제였습니다. PBS MP 문제와 관련된 컴퓨터 과학의 최전선 문제로 보통 연구팀이 몇 년씩 매달려도 부분적인 진전만 이루는 난이도였어요. 문제를 본 다른 수학자들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지만 한스 박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답만 써주세요. 시간 제한은 2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본 이상원의 눈빛이 다시 그 특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더 깊이 집중하는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엿보였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이상원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복잡한 교양곡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수학자들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한스 박사만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을 보니 그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이상원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1시간 50분 후 이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부분적인 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부분적인 답? 한스 박사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어요. 네,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접근 방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상원이 칠판에 적기 시작한 내용을 보고 모든 수학자들이 숨을 멈췄어요. 그가 제시한 것은 기존의 어떤 연구와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한스 박사가 그 내용을 검토하는 데 20분이 걸렸어요. 다른 수학자들과도 상의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연구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나서서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15년간 연구하고 있는 미분기하학 문제였습니다. 리만 다양체에서의 곡률 텐서와 관련된 문제로 아직까지 부분적인 결과만 있는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1시간 40분 만에 놀라운 통짜를 제시했습니다. 완전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루돌프 교수가 문제를 냈습니다. 대수적 위상수학의 최전선 문제였어요.
이상원이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들였어요. 거의 2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세 문제 모두에서 완전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각각 혁신적인 관점과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스 박사의 얼굴이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다른 수학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문제가 끝났을 때 세미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8명의 수학자가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상원을 따로 불러 심화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수학자들과 이상원이 둘러앉았어요. 이상원 씨, 문제를 푸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원은 잠시 긴장한 듯 보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숫자와 수식이 저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각각의 수학적 개념이 고유한 악기 소리를 가진 것 같고 복잡한 문제들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르스 박사가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첫 번째 그래프 이론 문제에서는 각각의 노드가 서로 다른 타악기 소리로 들렸어요. 연결선들은 현악기가 만드는 하모니 같았고요. PBS MP의 복잡성은 마치 2개의 서로 다른 오케스트라가 경쟁하며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법은 이 두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지점이었어요. 그럼 복잡한 증명은 어떻게 들리나요? 에른스트 교수가 물었어요. 복잡한 증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계속했습니다.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9번처럼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장대한 음악 같아요. 각각의 논리적 단계가 하나의 악장이고 보조 정리들은 주제와 변주를 이루죠. 증명이 완성되는 순간은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대단원의 피날레 같습니다. 수학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수학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한스 박사가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방식으로 정확한 수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제게는 그 논리가 음악의 법칙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예를 들어 논증에 오류가 있을 때는 불협화음이 들리고 논리가 완벽할 때는 모든 소리가 조화롭게 들립니다. 7장 최후의 시험과 놀라운 역전 전삼. 세미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로 인해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상원과 다른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경외감과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스 박사는 이상원의 가장 큰 회의론자에서 가장 큰 관찰자로 변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이상원에게 다가가서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원, 처음에는 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놀라워. 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수학을 보고 있구나. 잉그리드 교수는 이상원을 수학의 모차르트라고 부르며 감탄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학문적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스 박사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상원에게 진정한 최후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특별 세션을 하겠습니다. 한스 박사가 세미나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다른 수학자들도 모두 참석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상원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스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순수 수학과 논리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한스 박사의 명성은 독일 수학계에서 거의 전설적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증명 이론들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 자유롭게 도전해보세요. 그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문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한스 박사가 18년간 연구하고 있는 그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관련된 메타 수학 문제로 수학 자체의 한계를 다루는 철학적이면서도 극도로 기술적인 문제였어요. 칠판에 적힌 문제는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형식 논리학의 기호들과 집합론의 표기법들, 무한에 관한 추상적 개념들이 가득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잉그리드 교수는 이미 이건 박사 논문 주제로도 어려워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루돌프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 18년간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스 박사의 말에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8년간 연구한 문제라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혼자서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한스 박사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원의 능력이 정말로 수학의 가장 깊은 영역까지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직관력이 있어도 18년간 연구해온 메타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본 개념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생은 물론 일반적인 수학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이상원은 문제를 보자마자 그 특별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깊이 집중하고 있었고 마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이상원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복잡하고 심오한 교향곡을 천천히 감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문제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스 박사는 시계를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상원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15분이 지났을 때 이상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마치 음악이 갑자기 불협화음으로 바뀐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원이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이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에서 갑자기 출구를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음악이 아니네요. 이상원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건 침묵이에요. 수학 자체의 침묵.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5분 후 이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었어요. 교수님, 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한스 박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다른 수학자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벌써요? 25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한스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이 문제는 음악이 아니라 침묵으로 들렸어요. 수학이 스스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부분, 바로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상원이 칠판에 답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적은 것은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이었어요. 한스 박사가 그 내용을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는 책상에서 18년간 연구해온 노트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학자들도 각자 검토에 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났어요. 한스 박사가 여전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한스 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한스 박사가 다른 수학자들과 조용히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검토에 참여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스 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동시에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세미나실이 폭발했어요. 참가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이 접근법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한스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8년간 제가 찾고 있던 것은 증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증명할 수 없음 자체에 있었네요. 괴델이 보여준 수학의 한계를 이 학생은 음악의 침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학 철학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였어요. 한스 박사가 천천히 이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25년 경력의 논리학자가 17세 고등학생 앞에서 그렇게 겸손해 보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탄의 박수가 아니라 경외감이 담긴 조용한 박수였어요. 정작 이상원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어온 음악이 드디어 완벽한 침묵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한 것 같은 평안한 표정이었어요. 이상원 씨. 한스 박사가 이상원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당신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해요. 그 순간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25년 경력의 한스 박사가 17세 고등학생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능력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당신은 수학을 듣는 완전히 새로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스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저 역시 이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원 씨, 저 역시 처음에 당신을 편견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잉그리드 교수도 함께했어요. 우리 모두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교수님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 능력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학자란 어떤 사람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미넨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수학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원의 접근법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특이한 재능이 아닙니다. 독일 수학회 연구팀장인 브리기테 박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상원 씨의 수학적 접근법은 기존의 논리적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이건 수학 인식론 전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발견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라 해도 한 고등학생의 특수한 경험이 전체 수학계를 바꿀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브리기테 박사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수학계는 논리적 단계와 형식적 증명을 중시해왔어요. 하지만 이상원 씨를 보니 완전히 다른 가능성이 보이네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수학적 패턴을 체화한 후 그것이 공감각적 직관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수학적 사고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학 교육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독일에서는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조하지만 직관적 도약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상원 씨는 체계적 기초도 탄탄하면서 직관적 통찰도 뛰어나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조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걸까? 체계적 훈련과 직관적 사고가 결합되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 몇 주까지 나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연구진들이 왔습니다. 모두 이상원의 사례를 통해 동서양의 수학적 사고를 비교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배웠나요? 스위스 연구진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기본 계산부터 반복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유형을 체계적으로 익혔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계적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 기초 훈련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럼 지금 보여주는 음향적 수학 인식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어릴 때부터 숫자가 소리로 들렸어요. 하지만 그걸 고등 수학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기본기를 체화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본 연산들이 완전히 자동화되니까 제 뇌가 더 복잡한 패턴의 음향 구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반복 학습이 오히려 공감각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기가 무의식화되니까 제 뇌가 더 높은 차원의 수학적 음향에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기본기의 무의식화가 고차원적 공감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 이건 정말 혁신적인 관점이었어요.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응용수학회에서 이상원을 특별 연구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17세 고등학생이 유럽 응용수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스 박사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상원을 의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상원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대형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4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차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수학자들과 인지과학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의심했던 그 학생이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상원이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18세가 된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상원입니다. 그의 첫 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능력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숫자가 음악으로 들리고 복잡한 수식이 교양곡처럼 들리는 것이 말이죠. 이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교수님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수학에는 하나의 접근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는 것을요. 저에게 수학은 살아있는 음악처럼 느껴져요. 각각의 숫자와 기호들이 서로 대화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조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그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강당의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기초 훈련들, 반복 학습들이 처음에는 지루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체화되면서 저는 더 깊은 수학의 음향 구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인식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관계입니다. 탄탄한 기초 위에서 피어나는 공감각적 직관이야말로 진정한 수학적 사고라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 역시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수학자가 일어섰어요.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수학을 듣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것 같아요. 독일 응용수학회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상원 씨 덕분에 우리는 수학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논리적 훈련과 직관적 인식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연구해온 응용수학이 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발표가 끝나고 저는 이상원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상원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하셨나요? 수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제가 가진 방법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접근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이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 능력이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는 걸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의심에서 시작해서 인정으로 끝나는 그 과정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 학생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연구자는 학생에게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수학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무한한 접근법들의 교양곡이라는 것. 그리고 체계적 훈련과 직관적 인식이 만날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였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상원의 사례는 전 세계 수학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공감각 기반 수학 인식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졌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교육과학기구 ESF에서도 이상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학습자는 고유한 인식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는 이를 발견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다. MIT, 스탠포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다양성 기반 수학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인식하는 법을 격려합니다. 어제도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이 문제를 냄새로 풀었어요. 달콤한 냄새와 쓴 냄새가 만나는 지점이 답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라면 말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 학생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답도 맞았습니다. 또 다른 작은 이상원이 나타난 건가?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중감각 수학인식 연구소라는 이름의 연구기관이에요. 여기서는 이상원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상원은 지금 칼텍에서 수학과 신경과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그의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칼텍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수학을 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때 미넨에서 교수님들이 보여주신 열린 마음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의심에서 시작해서 인정으로 끝난 그 과정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이 메일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상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이상원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40대 후반까지 저는 확신에 찬 연구자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정답이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상원은 그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불안감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어요. 지금 저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할 걸 배웠다. 이것이 이상원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상원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면 부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독특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부디 열린 마음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학생들 중에도 또 다른 이상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이 학습자라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름이 여러분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원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인식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 방식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진정한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7세 고등학생이 50세 교수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수학은 무한한 접근법들의 교양곡이며 우리 각자는 그 교양곡의 고유한 연주자라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놀라운 진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